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조리막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이 조리막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도 어제 진행한 임업경영학 수업과 마찬가지로 프린트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에 있는 각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해당 내용이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설명 들으시면서 문제 옆에다가 페이지를 적어 주셨다가 복습하실 때 이론서에서 해당 페이지를 찾아서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방식으로 복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제 임업경영학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복습을 하실 때요. 프린트만 가지고 문제하고 답을 외우는 방식으로 복습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복습을 하시면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표현을 살짝 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좀 확실하게 이해를 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거나 했을 때 답을 못 찾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불상사 생기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론서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서 진짜 꼼꼼하게 확실하게 읽어서 그 내용 자체가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진짜 확실하게 복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론서에서 이런 기출된 내용을 읽어보실 때에도요. 기출 지문만 딱 찾아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위의 내용, 아래의 내용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꼼꼼하게 꼭 읽어봐 주세요. 이것 좀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단순 암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단 내용에 대한 이해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이해도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또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론서에서 내용을 찾아서 읽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다시 한 번만 좀 강조 드릴게요. 이거 꼭 그렇게 복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이 수업이요. 원래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뭐 연말이고 연초고 하다 보니까 좀 빨간 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정도 더 진행된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중간에 이제 보강이 진행이 된다거나 하면은 제가 수업 끝날 때 뭐 이번 주에 보강을 한다 또는 아니면 뭐 미리 전주 정도 보강 언제 한다 이런 거 미리 제가 좀 말씀드리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이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예, 오늘은 일단 파트 1에서 3까지 다 같이 이제 모아놓은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 파트 1에서 3 같은 경우는 뭐 수목 생리 파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이 묶었어요.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의 성숙한 세근 구조를 횡단면상에서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 2번이 됩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교재에 날개에도 이 문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교재 87페이지를 보면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고요.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87페이지에 이 문제 날개에도 붙어 있었고요. 그런데 87페이지 그림 말고 그냥 단순하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여기는 내초 그리고 내피 그리고 피층 그리고 표피 이 순서로 또 단순하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바깥에 표피가 있고요. 그거보다 안쪽에 피층이 있고 그거보다 안쪽으로 내피, 그거보다 안쪽에 내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그린 거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그림 프린트를 나눠드린 게 있었어요. 그림 프린트 나눠드린 게 있었는데 그때 그림 두 번째 프린트에 보면은 종축 방향에서 본 측근 발달 과정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었고 이렇게 이 순서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가 이제 내초세포 부분에서 막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측근이 나오는 거에 대한 그림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론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 1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됩니다. 표피 맨 바깥 그리고 안쪽에 피층 그보다 안쪽에 내피 그리고 내초라고 하는 거 이 순서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뭐 쉬운 문제니까 그냥 단순히 순서만 알면 되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예. 그래서 1번이 정답 2번. 그리고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령님의 숫가꾸기에서 생육 단계별 작업 목적과 방법 묶은 것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 4번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느끼셔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 이제 27페이지를 보면은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27페이지 표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별표 200개도 모자라도 엄청 강조드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표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한 번만 딱 적고 뒤에서 또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문제 나오면 그때는 그냥 말로 하도록 할게요. 한 번 정도는 적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육 단계 같은 경우 생육 단계 먼저 생육 단계가 치수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령님 그리고 장령님 그리고 성숙님 이 순서 있죠. 그리고 이 치수림 같은 경우 특징이 치수림의 특징은 인분이 시작될 때부터 인분 울패 직전까지 인분 울패 직전까지 이때가 이제 치수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령님 같은 경우는 인분 울패가 시작될 때부터 흉고직경 6cm 이상인 우세목이 흉고직경 6cm 이상인 우세목이 인분 내 50% 이상일 때까지의 단계이죠. 50% 이상일 때까지의 단계. 요 정도까지만 적어도 되겠죠? 예, 요런 단계가 이제 유령님이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이제 고사지가 발생하고요. 임관층이 분화되는 것이 시작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령님이라고 하는 시기는요. 흉고직경 10cm 이상인 우세목이 흉고직경 10cm 이상인 우세목이 인분 내 50% 이상인 때의 인분입니다. 그리고 또 성숙님이라고 하는 것은 흉고직경 18cm 이상인 우세목이 흉고직경 18cm 이상인 우세목이 인분 내 50% 이상일 때의 인분, 이때가 성숙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숲 가꾸는 목적이 있죠. 각 단계별로 가꾸는 목적이 있는데 일단 이 치수림이라고 하는 단계는 숲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숲 만들기. 그리고 유령님이라고 하는 시기는 경쟁 조정. 그리고 장령님 같은 경우는 형질 조정이 목적이죠. 성숙님은 수학갱신이라고 하는 게 숲가꾸기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꾸는 방법. 일단 먼저 이 치수림 단계 같은 경우는 인공갱신과 천연갱신. 천연갱신. 그리고 유령님 시기는 어린 나무 가꾸기. 그리고 장령님 시기 같은 경우는 미래목 가꾸기 및 속가배기. 미래목 가꾸기 및 속가배기라고 하는 게 이 장령님 시기 가꾸는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 성숙님 같은 경우는 수학 및 차세대 갱신 준비. 그리고 구체적인 숲가꾸기 작업 같은 경우 치수림 시기는 치수무육이 실시가 되죠. 치수림 시기는 치수무육이 실시가 되는데 제가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엄청 강조 들었었던 거가 이제 풀배기와 관련된 걸 굉장히 강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무육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 풀배기라거나 웃자란 나무 조절, 풀배기, 웃자란 나무 조절, 그리고 또 이 시기에 혼효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보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령님 시기 같은 경우는 잡목 속가배기, 그리고 어린 나무 가꾸기는 여기 있으니까 또 안 써도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또 불량목 제거.
불량목 제거. 사실 이 잡목 속가배기라고 하는 거하고 불량목 제거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거라서 굳이 안 적어도 되지만 이 뒷부분에도 또 이런 단어가 나올 거라서 그냥 제가 한번 적었어요. 그리고 작년임 시기 같은 경우는 미래목 선정 및 보육, 미래목 선정 및 보육, 그리고 형질 및 생장 촉진과 가지치기, 경합목 속가배기, 경합목 속가배기, 그리고 성수림 시기는 속가배기와 대경제 수학, 그리고 갱신, 새로운 숲 준비, 이런 것들이 다 각 단계별로 이제 실시되는 작업에 속합니다. 글씨가 예쁘지 않지만 이거 그래도 다 알아보실 수 있으시죠? 이거 워낙 많이 보신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표는 진짜 많이 출제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절대 모르면 안 되는 부분인 거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은 경쟁 조정이 작업 목적이고 작업 방법이 불량목 제거인 것은 유령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숙님 같은 경우는 작업 목적이 수학갱신, 그리고 작업 방법으로는 뭐 속가배기, 대경제 수학 이런 거, 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숲 준비 이런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 4번입니다. 이거 27페이지 표는 무조건 다 확실하게 꼼꼼하게 암기를 하셔야지 됩니다. 정답 4번.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척박한 토양에서 임지를 비옥하게 만들기 위한 질소 고정 수목이 무엇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학명이 나와 있으니까 1번 보기는 개입갈나무네요. 1번 보기는 개입갈나무입니다. 그리고 2번 보기 쌀이나무. 그리고 여기 3번 보기 백합. 그리고 4번 북나무입니다. 그러면 사실 답 나온 거예요. 쌀이류. 그죠? 쌀이류가 콩과에 속하기 때문에 그거 콩과에 속하는 거 일단 찾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거는 질소고정 미생물 종류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고정 미생물은 뭐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질소고정 미생물 이거 우리 교재에 표가 있죠? 이거 표 교재 167페이지 피시면 보일 거예요. 167페이지에 표 있습니다. 일단 질소고정 미생물 같은 경우 자유생활 하는 것들과 그리고 공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생활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아조토박터와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공생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요. 공생을 하는 것은 시아노박테리아와 그리고 라이조비움 그리고 브라디라이조비움 그리고 프랑키아. 얘네들이 이제 공생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조토박터 같은 경우는 호기성이죠.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경우는 혐기성입니다. 일단 이 아조토박터라고 하는 게 원래 클로스트리디움보다 훨씬 더 호흡도 많이 하고 훨씬 더 일도 많이 하는 애인데 이 아조토박터는 산림토양, 산성의 산림토양에서는 좀 활력이 좀 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토양에서는 아조토박터보다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하는 애가 좀 더 질소고정 활발하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공생 미생물 중에서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외생공생을 하죠. 외생공생을 합니다. 그리고 저 시아노박테리아 개 같은 경우 이제 지의류와 소철, 소철 얘네들과 또 공생을 하죠. 지의류와 소철과 공생합니다.
그리고 라이조비움과 브라디라이조비움 얘네들은 이제 내생공생이죠. 내생공생이고요. 얘네는 콩과랑 공생합니다. 그리고 프랑키아 얘도 내생공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오리나무류, 보리수나무, 그리고 담자리꽃나무, 아이고 글씨가 담자리꽃 나무, 그리고 속이나무 속, 이런 애들하고 공생합니다. 그래서 얘네 이 공생 미생물들 얘네 반드시 우리가 또 암기를 해야 하는 그런 애들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라이조비움, 이거 뭐 라이조비움 같은 경우는 제가 브라디라이조비움하고 같이 썼는데 그냥 뭐 라이조비움이라고 하나만 그냥 기억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여기 문제에 쌀이로 나온 거, 이렇게 콩가에 속하는 아주 대표적인 애고 엄청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공생하는 이 미생물 중에서 시아노박테리아는 외생공생을 하고, 그리고 얘는 지의류, 소철과 공생하죠. 그리고 이 라이조비움이 어쨌든 이 콩과랑 공생하는 이 라이조비움, 얘가 진짜 중요한 거고, 얘가 뭐 옛날부터 뿌리혹 박테리아 이렇게 이제 불려왔었던 그런 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조비움이라고 하는 거 얘도 이제 호기성입니다. 호기성이고요. 라이조비움 같은 경우 산성이 심한 곳에서는 조금 활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특성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아 같은 경우는 얘는 우리가 방선균 또는 색에 따라서 방사상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방선균 또는 방사상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랑키아 같은 경우는 얘는 곰팡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균사를 내뿜는 아주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 가지고 있는 게 프랑키아고, 그리고 이 프랑키아 오리나무류하고 공생한다라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이런 거, 이 지소고정 미생물별로 어떤 식물들하고 공생하는지 이런 거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한 번 적었으니까 뒷부분에 이런 거 또 나오면 다음에는 안 적고 그냥 말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우리 교재 167페이지에 중간에 표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척박한 토양에서 임지를 비옥하게 만들기 위한 지소고정 수목, 이런 걸 또 우리가 비료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비료목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비료목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오, 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나중에 파트 8에서 우리가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여기 이제 4번 문제 보시면 숲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이거 솔직히 다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그죠? 지금 보시면은 그냥 파트 1 내용들, 파트 2, 3 말고 파트 1 내용들은 굉장히 좀 쉬운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 내용들은 무조건 우리가 맞춰야죠. 정답은 4번인데요. 지금 웨이림은 나무의 성립이 일반적으로 종자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맹아 또는 뭐 뿌리,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되어야죠. 그래서 이나 뿌리이라고 하는 것이 숲을 형성을 하게 되면 그때 외림, 그리고 또 걔네는 키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저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산림을 구성하는 나무가 종자로부터 발달이 됐을 때는 주로 나무들의 키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자로부터 발달된 경우는 주로 교림을 형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보너스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뭐 여기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뭐 설명도 필요 없을 정도로 쉬운 내용들, 그죠? 그리고 이거 우리 교재에 파트 1의 34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항들, 해당 사항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이거 1번, 2번, 3번 뭐 설명 안 드려도 되는 거 맞죠? 너무 쉬운 것들이니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이미 칠판에 다 적었죠. 5번 문제 칠판에 적었고요. 프랑키아, 그죠? 프랑키아라고 하는 것이 오리나무류하고 공생을 한다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어떤 애가 외생공생인지 어떤 애가 내생공생인지 이러한 것들도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167페이지에 있는 이 저 표 진짜 중요한 표예요. 진짜 중요한 표니까 확실하게 꼼꼼하게 암기해 주세요. 정답은 3번이고 1번의 아조토박터는 저기 적은 것처럼 자유생활하는 건데 호기성인 것이고, 클로스트리디움 자유생활하는 것인데 혐기성, 그리고 4번의 라이조비움 같은 경우는 뭐 내생공생이면서 얘는 콩과하고 공생한다더라. 이런 거 뭐 기본으로 빨고 가셔야죠.
그래서 5번이 정답 3번. 그리고 이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본다면 대기 중에 동동 떠다니고 있는 질소를 콕 붙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붙잡냐면 암모늄 질소의 형태로 붙잡는다. 그죠? 그것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목으로 성숙했을 때 수형이 원추형으로 발달하는 수종을 물어보네요. 벌써 지금 6번까지밖에 문제 안 다뤘는데도 학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학명을 반드시 외워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시죠? 일단 여기 1번 보기 같은 경우 팽나무입니다. 팽나무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삼나무. 그리고 3번은 플라타노스잖아요. 플라타노스는 양버즘. 굳이 풀어서 표현하면 양버즘 나무죠. 4번은 느릅나무. 정답은 2번인데요.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는 수형이 원추형으로 발달하는 수종이 무엇인지를 내가 몰랐어도, 물론 알아야 되긴 하는데 몰랐어도 답은 찾을 수 있어. 학명만 알고 있다면. 지금 보니까 하나만 침엽수로 하나만 갈리잖아요. 항상 뭔가 보기를 봤을 때 이렇게 수정이 나와 있을 때 하나만 침엽수면 걔가 답이고 하나만 하류 쓰면 걔가 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음수면 걔가 답이고 하나만 양수면 걔가 답이지. 그리고 하나만 교목이면 그게 답이고 또 하나만 관목이면 그게 답이에요. 주로 우리는.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지금 사실 이렇게 수용이 원추형으로 발달하는 수종을 찾아라라고 하는 것은 침엽수 골라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이 나자식물들이 정아지가 측지보다 더 빨리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원추형의 수관형을 가지고 있죠. 나자식물, 침엽수들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럼 피자식물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에는 정아우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자식물도 어렸을 때는 정아우세 현상이 나타나서 원추형의 수관형을 나타내요. 피자 식물도 어릴 때는 정아우세 현상이 나타나서 원추형의 수관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 지나면서 곧 정아우세 현상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곧 정아우세 현상이 없어지고 측지의 발달이 왕성해져서 측지 발달 왕성해져서 이제 넓은 수관을 가진 구형의 수관형이 됩니다. 넓은 수관을 가진 구형, 공모양, 동그란 모양, 구형의 수관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 우리 교재 90페이지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교재 9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구형, 원추형, 원주형, 수관형 그림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엽 하류수에서 탄수화물 이동과 저장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사실 이것도 답은 무조건 찾아야 돼요. 답은 무조건 찾아야 되는 문제로 지금 이거 볼 수가 있네요. 일단 3번 사부 조직을 통해서 운반되는 탄수화물은 근원적으로 비환원당했다. 이건 무조건 알아봐야지. 다른 보기를 못 알아봤어도 이건 무조건 알아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부 조직을 통해서 운반되는 탄수화물 성분은 당연히 수목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비환원당이다라는 거 이건 진짜 중요한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론 수업 들으시면서 비환원당 아마 별표 쳐져 있으셨을 텐데. 그죠? 별표 치셨을 겁니다. 이거 우리 교재 102페이지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그리고 원래 이 수목의 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목부 수액과
그리고 사부수액 이렇게 두 종류로 또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목부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증산류를 타고 상승하는 도관 안에 있는 그 수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부수액 같은 경우는 사부를 통해서 이동하는 그 탄수화물 이동액, 그게 이제 사부수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수액이라고 하면은 사실 사부수액보다는 목부수액을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네. 그리고 이 사부를 통해서 이동하는 탄수화물의 주성분이 뭔지만 알면 일단 1번 보기가 틀렸다는 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사부를 통해서 이동하는 탄수화물의 주성분은 슈크로즈잖아요. 그래서 여기 1번 보기 단풍, 자작나무, 사부수에게는 과당이 다량으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슈크로즈. 이 슈크로즈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세포 내에 아주 널리 분포하고 있으면서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또 사부를 통해서 이동하는 탄수화물의 주성분이라고요. 그래서 슈크로즈 이렇게 되어야죠. 그리고 여기 2번 보기 목부수액이 아니라 사부수액 이렇게 바뀌어야지 됩니다. 사부수액. 이 사부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진한 용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부수액에는요, 당류가 보통 20% 정도씩이나 함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이고 굉장히 진한 용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부수액에는요, 탄수화물 외에도 칼리, 마그네슘, 칼슘, 철 같은 그런 무기 성분들, 무기 양분들도 또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을 별로 하지 않는 조직인 과실, 눈 이런 부분에 탄수화물과 무기 양분 공급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몰랐어도 기본적으로 목부는 물, 사부는 탄수화물 딱 요거 중심만 잡고 있었어도 2번이 틀렸다라는 거는 우리가 또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4번 보기 같은 경우는요, 전부는 잎의 경우 광합성에 의해서 세포 질에 직접 축적된다. 엽록체에 직접 축적됩니다. 지금 이거 일단 1번 보기 관련해서 슈크로즈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이제 101페이지에서 사부통해서 이동하는 탄수화물 주성분 슈크로즈라는 거 10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2번 보기 내용 같은 경우 114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3번 보기는 아까 제가 102페이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4번 보기도 102페이지 있습니다. 4번 보기도 10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거 다 교재에 컬러 표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일단 여기 8번 보시면 일단 이거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거 지울게요. 이거 한 번 적었으니까 뒤에는 그냥 안 적고 이제 말로 하도록 할게요. 이거 관련된 문제 나오면요.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토양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입니다. 이것도 우리 교재에 날개에 이 문제 붙어 있었거든요. 정확히 163페이지에 붙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고체, 액체, 기체 비율을 토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 내 점토, 미사, 모래의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성은 토양 내 점토, 미사, 모래의 상대적인 혼합 비율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인 혼합 비율을 의미한다. 요거 163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2번 보시면요. 토양 단면에 대해서 유기물층, 용탈층, 집적층, 모재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도 워낙 많이 본 거다라고 생각이 드셔야지 됩니다. 일단 우리 산림 토양 단면 같은 경우 맨 위에는 유기물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맨 위에는 유기물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유기물층 같은 경우도 우리가 또 세 개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L층, F층, 그리고 H층. L층, F층, 그리고 H층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L층 같은 경우는 낙엽층이죠. 그리고 F층은 발휴층입니다. 그리고 H층 같은 경우는 부식층입니다. 그리고 이 유기물층의 아래에 용탈층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용탈층 같은 경우도 그냥 A층이라고 단순하게 구식 표현으로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A1층과 A2층으로 우리가 구분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A1층 같은 경우는 이 유기물이 좀 혼합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것. 유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특징. 그게 A1층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A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이 A2층 같은 경우는 뭐 점토, 철, 알루미늄 산화물이 점토와 철, 알루미늄 산화물이 용탈되는 특징을 나타내는 곳이 A2층이 됩니다. 그리고 A2층 아래쪽으로 이제 집적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집적층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알파벳으로 나타내면 B층이라고 나타내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B1층과 B2층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 B1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이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이층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A층에서 B층으로 변해가고 있는 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B2층, 여기는 점토, 철, 알루미늄 산화물이 집적되는 곳이죠. 점토와 철, 그리고 알루미늄 산화물이 집적되는 층, 여기를 우리가 이제 B2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알파벳으로 나타내면 유기물층은 O층, 용탈층은 A층, 집적층은 B층, 그리고 이 집적층보다 아래에 C층인 모재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거보다 더 아래에는 모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162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이 있죠. 산림토양 단면 관련된 그림 162페이지, 거기에서 요 사항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산림토양 같은 경우는 유기물층이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사항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경작토양 같은 경우는 유기물층이 없다고 했어요. 대신에 경작토양은 경운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더라. 그거 그림 아래에 써 있는 그런 텍스트 사항들까지도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2번 내용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 토심은 당연히 생산 능력과 관계가 있는 요인 중에 하나죠. 대부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토심이 깊을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심이 좀 깊을수록 수목의 뿌리가 더 깊고 넓게 땅에 자리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4번 뭘까요? 토양의 양이온 치환 능력이 큰 순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양이온 치환 능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양이온 치환 능력은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양이온 치환 용량, 양이온 치환 능력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이 양이온 치환 능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청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양이온 치환 용량. 예, 요거 약자로 그냥 쓴 거예요. 예, 이거는 일정량의 토양이 보유하고 있는, 일정량의 토양이 보유하고 있는 치환성 양이온의 총량을 당량으로 표시한 것이다. 표시한 것, 당량으로 표시한 것, 표시한 것.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또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엔 이거보다 더 길게 설명 써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토양이 양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토양이 양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토양이 양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음전하를 띠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점토 입자와 콜로이드 형태의 부식이, 점토 입자와 콜로이드 형태의 부식이
음전하를 띠고 있다고요. 우리 교재에 음전기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음전하, 음전기, 뭐 이거는 뭐 책에 따라서 뭐 누가 썼냐에 따라서 뭐 음전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점토입자 콜로이드 형태 부식이 음전하를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고 하는 게 높다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이온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양이온 치환 용량, 뭐 양이온 치환 능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토양의 비옥도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보통 식물 생육에 필요한 그런 양분들은 뭐 칼슘, 마그네슘 막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이 양이온의 형태로 식물들에게 흡수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양이온 치환 용량이 높은 것, 따라서 한마디로 양이온 치환 용량이 높다는 것은 양이온이 토양에 많이 붙어 있는 것, 거기는 식물들이 먹을 양이온, 한마디로 무기 양분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기에 있는 이 순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양이온이 토양 표면에 부착하는 힘의 순서가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양이온이 토양 표면에 부착하는 힘의 순서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이온이 토양 표면에 부착하는 그 힘의 순위대로 양이온이 서로 상호 치환되는 그런 이제 특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소, 그리고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게 원래 칼리하고 칼슘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소,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칼리, 그리고 또 여기 나트륨은 꼴찌고, 그런데 이 나트륨과 이 칼리 사이에 암모늄 태질소, 그게 또 들어가 있어야죠. 암모늄 태질소라고 하는 것은 이 칼리하고 뭐 양이온, 이 암모늄 태질소는 칼리하고 이 토양 표면에 부착하는 힘의 순위가 뭐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암모늄 태질소가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양이온 치환 용량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적은 것처럼 이렇게 점토 입자하고 콜로이드 형태 부식 이런 애들이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얘네들이 많은 토양은 그러면 양이온 많이 붙일 수 있는 곳이 되겠구나. 그죠? 그런데 모래알갱이 같은 경우는 음전하 안 띄어요. 양이온 붙일 수 없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말 나온 김에 또 염기 포화도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보통 대부분 이제 산림 토양의 염기 포화도는 매우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림 토양은 주로 산성이잖아요. 그렇게 산성이다라는 건 뭐냐면 토양의 음전하 부분에 수소 이온이 많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토양의 음전하 부분에 좋은 뭐 칼슘, 마그네슘 같은 애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수소 이온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 그러면 칼슘, 마그네슘 같은 좋은 양분들이 붙어 있을 곳이 별로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산림 토양의 염기 포화도가 낮은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염기 포화도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이온 치환 용량에 대한 치환성 양이온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와 관련해서 이론 수업 진행하면서 제가 동그랗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염기 포화도가 낮으면 그러면 무기양분, 식물들 생육에 필요한 무기양분이 별로 없는 곳이니까 그러면 거기는 좀 척박한 곳이겠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염기 포화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식물 생육에 도움이 되는 좋은 양분이 많이 붙어 있다는 거니까 거기는 비옥한 곳이겠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 제가 이론 수업 진행하면서 엄청 길게 설명드렸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확실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염기 포화도, 염기 포화도랑 뭐 양이온 치환 용량 이 사항은 165페이지, 16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16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 탄수화물 대사와 운반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정답 3번입니다. 일단 지금 여기 기억 볼까요? 어린 나무와 성숙목의 탄수화물 농도는 지상부보다 지하부가 높다. 그런데 총량은 지상부가 지하부보다도 높아진다. 이거 맞는 얘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에서 10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탄수화물 축적이라고 하는 것을 농도로 표시를 한다면 지하부의 농도가 지상부보다 높아서 뿌리가
탄수화물의 저장소로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지상부의 무게가 지하부 무게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총량은 지상부에 더 많은 특성을 가지게 된다. 우리 교재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니은 볼까요? 공생을 하는 경우에 수목은 질소고정 박테리아 혹은 균근 곰팡이에게 탄수화물 제공한다. 얘네 상리공생하는 애들이다. 그죠? 상리공생. 서로 좋은 거 주고받는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 질소고정 미생물 설명을 드리면서 얘네가 질소고정하고 그리고 또 이 질소고정 미생물 얘는 이제 수목이 뿌리로부터 탄수화물을 공급받는다. 이런 말씀도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우리 균근과 관련해가지고 교재 168페이지를 보시면 균근 같은 경우 산송토양에서 암모늄퇴주소와 인산 흡수를 도와주고 그리고 수목의 뿌리로부터 탄수화물을 공급받는다. 168페이지 그 사항도 써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디귿번 볼까요? 온대지방 낙엽수 같은 경우 탄수화물 함량은 보통 늦가을의 최고치 그리고 늦봄의 최저치에 도달한다. 예, 요거 또 맞는 얘기죠. 이것도 102페이지네. 이것도 102페이지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낙엽수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 낙엽이 질 때 줄기의 탄수화물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해서 추운 겨울철에 대한 그 추운 겨울철에 견디는 내한성이 증대되도록 한다. 그런데 봄이 되면 잎과 가지 생장을 위해서 저장하고 있었던 탄수화물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함량은 늦은 봄의 최저치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사항을 102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리을 볼까요? 탄수화물 운반은 사부조직 통해서 이루어진 건 다 알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나자식물에서 사부조직 기본세포가 사관세포이고 보조세포는 반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금 여기 나자식물이라고 써 있는 부분 여기 피자식물로 바뀌어야 합니다. 피자식물에서 사부조직의 기본세포가 사관세포이고요. 보조세포가 반세포입니다. 이것도 102페이지네. 이것도 102페이지네. 그죠? 그러면은 나자식물 같은 경우는 기본세포가 4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나자식물은 기본세포가 4세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조세포는 알부민 세포입니다. 보조세포는 알부민 세포입니다. 이거 제가 아마 이거는 필기해 드렸을 거예요. 102페이지에서. 나자식물은 기본세포 4세포, 보조세포는 알부민 세포입니다. 그래서 9번 문제 정답 3번이 됩니다. 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틸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예, 에틸렌은 열매 성숙을 촉진시키고 잎의 2층, 분리되는 층이 이제 형성이 되어서 탈리 현상,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유발시킵니다. 이 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열매 성숙을 촉진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숙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되는 층 형성되게 함으로써 탈리 현상 유발시키죠. 그래서 이 에틸렌이라고 하는 게 또 이게 낙엽 떨어지게 하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 상태의 호르몬이죠. 기체 상태의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용성이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세포 간극이나 세포들 사이사이에 있는 뭐 빈 공간들 있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산이 되어서 여러 부분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번 보기 설명이 된 거네. 그렇죠? 에틸렌은 수용성이 아니에요. 수용성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포 간극이나 빈 공간을 통해서 확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4번 보기 틀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뿌리가 침수가 되면 이 기체 상태의 호르몬인 에틸렌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줄기 부분으로 이 에틸렌이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에틸렌이 줄기 신장을 억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기 신장이 억제가 되면 오히려 그 신장 억제된 부분, 길어지는 게 억제된 그 부분은 비대가 촉진이 돼요. 비대가 촉진이 된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편생장, 잎의 상편생장이라고 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 3번 보기 볼게요. 보시면 쌍절식물은 토양이 딱딱하면 에틸렌 생산이 촉진되어서 뿌리가 더 가늘어져서 발화를 억제시킨다가 아니라 뿌리가 더 굵어져서 발화를 도와준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단 이 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제 살짝 언급이 된 것처럼요, 신장 생장을 좀 억제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한다고요. 그리고 신장 생장이 억제가 되면 그 부분은 오히려 비대 생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자엽식물 같은 경우요, 종자가 땅 속에서 발화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이 쌍자엽식물은 발화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어 드릴게요. 발화하면서 상배축이나 하배축이 토양을 뚫고 올라올 때, 상배축이나 하배축이 토양을 뚫고 올라올 때 갈고리 모양을 형성합니다. 쌍자엽식물 발화하면서 상배축이나 하배축이 토양을 뚫고 올라올 때 갈고리 모양을 형성을 한다. 그런데 여기 보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토양이 딱딱한 이런 조건이 되죠. 그러면 에틸렌 생산이 촉진되면서 갈고리 안쪽 부분에 세포 신장이 억제됩니다. 그리고 토양 딱딱하면 토양이 딱딱 가면 갈고리 안쪽 부분 에틸렌이 생성되면서 갈고리 안쪽 세포 신장을 억제합니다. 그러면 신장이 억제됐으면 굵어지는 현상이 여기서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쌍자엽식물은 발화하면서 상배축, 하배축이 토양 뚫고 올라올 때 갈고리를 형성하는데 토양이 딱딱하면 에틸렌이 생성되고 갈고리 안쪽 세포 신장이 억제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틸렌 생산이 촉진되면서 갈고리하고 뿌리가 더 굵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굵은 갈고리, 그게 토양을 뚫고 올라오면서 흙을 더 안전하게 밀어 올리게 되죠. 그래서 발화를 오히려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번, 요거 3번 내용 이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거 에틸렌 관련돼서 제가 필기를 해드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네요. 지금 적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에틸렌과 관련된 사항은요, 우리 이제 116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1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우리 잠시 쉬었다가 11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